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서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러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서를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실제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던 클러스터 조성을 임기 안에 끝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 속도전으로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기업들 역시 서남권 투자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조성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공장 4기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6.3기가와트, 대형 원전 4.5기에만 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동해안에, 송전선로는 수도권을 향해 설치돼 있어 단기간에 서남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 시설은 장마나 흐린 날씨에 생산 전력이 뚝 떨어져 수조 원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1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 수준으로 정부는 댐을 확장하고 농업생활용수의 용도를 전원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용수의 절반을 끌어오겠다는 동복댐은 지난 2023년 3월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기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선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기반 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정부가 약속한 서남권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되는지에 달렸습니다. YTN 국견입니다. 수천조 원대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 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만 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의 입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 등 이른바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됐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지만 뒤늦은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핵심지의 대출 세금 문턱이 높아지고 시세 차익 투자가 불가해지자 우려했던 대로 매수세는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은 결정적으로 수요를 폭발시켰고 정부가 결국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구를 3중 규제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로 LTV 상한 및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최근 석 달 4% 가까이 오른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11% 넘게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인 기흥구는 올 들어 6%, 구리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내일부터, 토어구역은 5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에는 규제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서려는 매수 매도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는 그런 문의는 공동중개 의뢰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매칭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동탄 기흥은 대기업 종사자들의 실수요 여력이 강하고 구리도 서울 접근성을 바탕으로 실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비축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동탄 등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가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우려됐던 풍선 효과를 규제로 다시 틀어막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 풍선이 또 다른 인접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결국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신호가 병행돼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곳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핵심 경제상임위의 위원장도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만의 정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본회의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조금 전 본회의에서 18곳 중 11곳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습니다. 여야가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여온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막판 임시위원장을 역임한 서영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또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몫이었던 정무위원장, 재경위원장 자리를 다시 가져오면서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방위, 행안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기후에너지위, 예결위 등에도 소속 중진들을 배치했고요. 운영위원장엔 관례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인내는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상임위 거부로 민생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과 마찬가지로 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응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오만의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수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구태 밀실 정치와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함량 미달인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임명한 건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엄행에 영합한 그런 유임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원구성 단독 처리를 막아내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거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 몫이 될 거란 경고인데요. 실제 오늘 위원장이 결정된 11개 상임위에 선임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직을 사임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만만치 않은 보이콧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를 비롯한 비상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수급 상황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뒤 지난 3월 처음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후 주의와 경계로 잇따라 격상됐다가 석 달 만에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그동안 발이 묶였던 유조선 6척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웃돌고 나프타 확보율도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원유 확보율 역시 90%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체 원유 도입이 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의존도도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UAE의 푸자이라 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2단계 주의였던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비상 조치도 완화, 폐지됩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원유와 나프타 도입 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와 같은 수급 안정 조치도 일몰됩니다. 다만 의료, 생활 필수품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원료에 대한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제주도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인데요. 장마비는 내일 남해안까지 넓혀지겠습니다. 반면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당분간 찜통 더위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부터 제주도를 지나 일본까지 길고 두터운 띠 같은 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정체전선입니다. 제주도는 점차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11일 늦은 지각 장마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장마 비구름은 밤사이 북상해 7월 첫날인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에 장맛비를 더 뿌릴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장마권에 드는 건데 올해 남부의 7월 늦장마는 역대 공동 5위에 해당합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남해안에 비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이 비가 내리는 30일에서 1일 사이 장마철에 돌입을 한다. 정체전선이 중부 내륙까지 북상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충청 지방에 다음 주 초반에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장마 시작은 무척 유동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압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체전선은 다시 북상하기 어려운 찬 공기 영향을 받는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바운더리에 어느 정도까지가 위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강수가 도입되어 있다고 해서 장마철로 들어선다라고 속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중부지방에서 가장 늦은 장마였던 때는 1982년 7월 10일. 올여름 중부 장마가 이보다 늦어진다면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최고 180mm까지 호우가 내리고 장마가 늦어지는 내륙은 찜통더위와 소나기가 반복하겠다며 불안정한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분노에 찬 축구 팬들이 모인 공항. 축구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기 전부터 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고 야유 속 등장한 홍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 함께 귀국길에 오른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선수 9명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떨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홍 전 감독의 연봉 반납과 축구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도 선수들을 향해서는 걱정도 나타냈습니다.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떠나고 30분쯤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물질이 날아오긴 했지만 지난 2014년이나 2018년 귀국 때처럼 엿과 계란을 대규모로 투척하는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는 없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치러진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판보단 응원을 요청하며 팬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걸 쏟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본인이 혹시라도 지금 계속 골칫거리인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다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오늘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에는 사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사위원장이 이제 서영교 의원 지난번에 한번 했죠. 3월 달부터 5월까지 법사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공석일 때 경선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공석을 맡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이제 맡긴 거는 검찰 개혁, 특히 이제 특검에 관련된 사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봐요,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이 워낙 이 강성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지난번에 추미애 의원도 그랬고, 그전에 정청래 의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 이 라인업이 가장 그 민주당에서 강성 의원들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으로 다시 상임위원장을 보였다는 거는 조작기소 특검도 그렇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 아마 이제 주도하겠다는 건데, 법사위원장이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이번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말이죠, 완전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미 예고가 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법개혁, 검찰개혁,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발의가 돼 있는데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명도 원내대표가 절차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내용도 좀 바꿀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 조작기소 특검도 그렇고 이러한 이 관련 아주 예민한 법안들이 법사위 소관들이거든요. 뭐 체계 작구심사를 떠나서 말이죠. 아무튼 22대 국회 후반기도 순탄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가 될 거다.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더 봅니다. 그렇게 보셨는데, 최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뭐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야당과도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깜빡이는 오른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초강성 일변도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임위원장들은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11개 딱 정해서 이거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 나머지 7개 니들이 알아서 뭐 속된 말로 먹고 떨어져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알짜 상임위는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는요,
아니 국회의장을 맡는 쪽에서 그 어떤 당이 맡으면 그 반대당에서 법사위를 맡는 거는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그때 야당 총재 때부터 야당이 원해서 민주당이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이 룰을 다 깨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다수당이 되면 자기가 다 아니면 이제 18개 다 가져가겠다고 협박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아 이분들이 그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고 무슨 또 통합을 하고 뭐 화합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말뿐이고 실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더구나 법사위원장의 소영교 의원 그동안은 고함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하는 걸로 네. 정말 악명 높았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점식 오늘 원내대표가 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래 함량 미달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법사위는요, 뭐 최창현 선배 아실 거예요. 옛날에 법사위는 상당히 상원 비슷하게 점잖은 그 법률가들이 모여서 그래도 꽤 점잖은 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기에 이제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건 별 문제가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민주당이 온통 싸움딱들만 지금 거기다 집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 추미애 지금 경기도지사, 그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 다 대표적인 싸움딱들 아니세요? 이런 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법사위를 말 그대로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국토위, 산자위 해서 이제 등등 7개 상임위 의장을 이제 배분을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전반기 때도 추경호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민주당이 11개 가져간 다음에 니들 가져가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손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굴욕적이지만 7개 받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니 그러면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지금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당신들이 너무 일방 독조를 하고 있고 공소취소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다 깨고 있어 라는 그런 국민적 반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성숙 그 국무총리 그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임위원장들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다 가져가 보시라. 그리고 책임도 다 지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예. 전반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전면 보이콧, 필리버스터도 이제 아마도 이제 만약에 이제 본회의라든가 이게 진행이 되면은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국회 이 모습은 말이죠. 88년도 13대 총선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처음 총선이었어요. 87년도 13대 대선이 12월이었고 88년도 4.16 총선, 예. 13대 국회가 이 민주화 이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이른바 관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1당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 이게 17대 국회 2004년도 그때부터 거의 관행화 돼 쭉 왔어요. 근데 2020년도 21대 국회 전반기. 근데 민주당이 완전히 독실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21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고 이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그 김도부 의원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관행화돼서 어느 정도 안정된 거는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좀 허물어졌어요. 지난 전반기도 이제 지금 여당이 다 가져갔던 건데 저는 이 모습이 이 국회가 자꾸 퇴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지금 여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야당이 가지고 가게 되면 야당이 모든 걸 막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의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아주 당용을 걸고 이제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은 무릅쓰고 설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법사위원장 맡겠다, 다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라는 건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지금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그 전에는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참 기묘하게도 정말 그 이상하게도 지방선거 끝나고 이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지율 자체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하락하는 추세이고 말이죠. 이렇다면은 여기에 좀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좀 과감하게 그 대신 이제 국민의힘하고도 신사 협정이 필요하겠죠.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생각하지 말고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맡고 민주당이 이걸 주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가면 원통 독주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야가 입장이 똑같아요. 그리고 2016대 국회 후반기 또 한나라당이 그때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다 독식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그때도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때 물론 집권당은 이제 한나라당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뭔가 제도화를 통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지금 국회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한번 현장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한성수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6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 사무총장 고용진 임명 승인안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7. 이렇게 해서 한성숙 후보자 인준안도 본회의에서 지금 막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이제 야당이 불참하고 여당만 표결을 해서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이제 수순으로 넘어가는 건데 역시 이제 단독 처리가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성숙 총리는 저는 뭐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이 과연 내각을 통화를 할 수가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아니 그동안에 그럼 지나온 경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대관 업무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거기 다른 장관들 이런 분들이 그분이 얘기하면 과연 제대로 이렇게 영이 서서 내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그냥 속된 말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할로 다 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 본인 이야기로는 일만 하는 총리, 요걸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산업 그 벤처 장관 할 때 그 중기 벤처부 장관을 할 때 아니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지원자들의 정보가 다 누출되는 그런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무슨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집이 네 채나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 중개축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거를 장관할 때도 안 팔고 있다가 총리를 한다니까 그때 부랴부랴 싼 값으로 팔았으니까 괜찮다. 아니 무슨 총리가 매직하는 자리입니까? 그거 집 팔면은 그 총리 임명해 주는 자리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불법적인 거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뭐 막위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해가면서 공격하던 그런 다주택을 그 본인이 이제 총리 되니까 그거 팔았다라고 해서 그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 저렇게까지 계속 무리수를 두는구나. 도대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저러지? 라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오늘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이제 처리가 되면서 김민석 총리는 이제 당으로 곧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도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뭐 많은 일들을 잘 해내셨는데 제가 그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살자 감소예요. 수백 명이 목숨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데 36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못 믿으실 텐데 지난 1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바쁘게 달려왔고 점심도 뭐 제때 저희가 먹지 못하고 이렇게 쭉. 오늘은 전심 때 이전에 한번 끝내보도록 마지막 회인데.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곧 국회로 돌아갈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김민석 총리를 아주 극찬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는 총리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에 가서 그야말로 전쟁을 또 한마디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전쟁 얘기했습니다만 정청래 전 대표와 이제 일촉 그 대회전을 해야 돼요. 건곤일촉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대단히 무거울 겁니다 아마.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당 대표 이 적합도도 지금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 전 대표하고 지금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고 이제 이런 예. 상황인데 현재 어쨌든 지금 당 대표 이 지금 전당대회는 현재로서는 2강 1중의 구도이기 때문에 1중은 이제 송영길 의원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칭찬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로 그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아요.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정도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정말 그렇게 느끼고 제가 봐도 김민석 총리가 무리는 없었어요. 무리가 없었는데 그도 특별하게 족적을 남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그 상당히 실무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률이 줄었다. 글쎄요, 그게 자살률이 아주 이제 많이 큰 줄었고 그래서 업적이라는 이제 사람을 많이 살렸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 일단 브로맨스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당에 있을 때도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지도가 매우 낮은데 본인이 차에다 태워서 아, 왜 우리 이 김 후보님은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올라가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다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수석이 됐죠. 네, 그래서 수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총리로도 또 임명을 했고 총리 임명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믿으니까 당으로 보내서 당대표를 만들어서 이제 나하고 손발을 같이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나이인데 사실은 김민석 총리 한 살 많으신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그런 동지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최창렬 선배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무슨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총리로서 뭐 지금 자살자 숫자가 줄었다 그런 것들을 그거를 무슨 성과로 얘기하시는 거는 약간 좀 민망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총리가 노력해서 자살자 숫자가 줄어듭니까? 무슨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을 하셔서 그걸 줄이셨는지. 물론 자살자 숫자가 줄었으면 그건 아주 고무적인 거고 잘 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뭐 총리가 잘해서 그랬다? 그게 대표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해줄 칭찬이다? 그거는 조금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공개적으로 오늘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1인 1표제 논쟁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1인 1표제를 흔들지 말라라는 짧은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이게 최악으로 갈 경우에는 1인 1표제 최악으로 갈 경우에는 조합장 당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요거를 겨냥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장 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조합장 선거가 대단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노출돼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합장 선거에서 금권이라든지 금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투표자들을 동원한다든지 조직을 동원해서 그런 게 많이 이제 노출돼 왔죠. 이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1인 1표라는 게 당원 주권주의고 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을 권리 당원들을 조직할 수 있다. 조직해서 동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좀 봐요. 조합장 이 당의 이제 비유항으로 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민석 총리가 1인 1표제를 폄하했다기보다도 1인 1표가 모든 것, 당내 민주주의의 모든 거를 담보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뜻을 해석을 했어요. 1인 1표가 의미가 있죠.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가 마치 이제 꼭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당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비민주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1인 1표라는 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1인 1표가 모든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1인 1표제라는 게 당원 민주주의라든지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인 1표가 어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 특정 지역이 과대대표될 수가 있고 과소대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울과 수도권, 호남 이런 데가 또 과대대표될 수 있고 또 특정 연령도 과소대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완했다고 지금 보완했다고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대의원과 당원의 이 표 비중이 달랐던 건데 그걸 1대1로 맞춘 건 의미가 있다고 보더라도 1인 1표 제가 결국은 정청래 대표는 강성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게 있죠. 명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김민석 총리가 조합장 당이란 비유로서 비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그 구도는 2강 1주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송영길 의원까지 이제 합치면은 뭐 전체적으로 2대1 구도 뭐 이렇게도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 적통 논쟁을 오늘 계속 이어갔는데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한 거는 이제 참석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 이제 사과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한미 FTA 반대 이력을 또 언급을 하면서 다시 공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상징 자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수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있듯이 뭐 이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을 놓고서 이제 각자가 그 상징 자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파묘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이 무슨 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노사모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그런 정치 활동을 했었고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그 라인이었다. 근데 그 라인 전체가 정통 뭐 이렇게 정통이라고 그때 불렀으니까 그 라인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쪽과는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뭐 당신이 말이야 뭐 자꾸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노무현 정신이었어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당장 이런 식으로 파묘하면 모두가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다 망하는 길 아니냐라는 식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솔직히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좀 시끄러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곧 이제 국회로 복귀를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퇴론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가 징계 국면을 예고하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예. 그럼요. 닭다리 하나 하시는데 식사 안 부족하셨어요? 예. 닭 들어가는 배도 따로 있나 보네. 또 닭은 먹으면 없잖아. 기호 6번을 응원하는 당내 국회의원들 제정신입니까? 재밌는 게 이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 징계 명단에 왜 안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줄 서세요.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문제는 당내에서 오히려 희화화되고 있고. 사퇴 안 하겠다 선거하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신지. 저희가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리대로 되는 거지.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의원총회를 안 가도 돼서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징계 기조를 이어가고는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좀 희화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실제 내부 상황 어떻게 듣고 계세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뭐 또 한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해보라 그러지 뭐 되겠어?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진짜로 하게 되면 아마 전쟁 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아까 화면 보셨지만 고동진, 배현진, 박종훈 의원이 우리 당 대표였잖아요. 근데 거기 부산에 가서 그 치킨 먹었다고 그게 징계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 민주당 의원하고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거 때는 그 민주당 의원 예를 들면 어디 출마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치킨 먹었으면 그것도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동욱 의원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쳤었죠. 식당에서. 그렇죠. 신동욱 의원은 하정우 후보한테 화이팅 이러면서 뭐 잘하시라고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그것도 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당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칼을 휘두르는 그런 무슨 망나니 장소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자꾸만 걸핏하면 징계하는지 그거밖에는 그 정통성 혹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지 참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답답해요. 김전책 의원님도 그 명단에 지금 들어있지 않나요? 어제 강명구 조직부총장 텔레그램 메시지에 그 안에 이름이 들어있던데. 배현진, 진정호, 뭐 저 그다음에 뭐 박상수 변호사 뭐 이렇게 네 명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돼 있더라? 뭐 어쨌든 뭐 주의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뭘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현재 우리 윤리위원장이라는 분이 정말 정치적이고 윤리적으로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했던 그 징계,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저에 대한 제명,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런 징계가 있었는데 배현진 의원과 제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징계다라면서 인용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 물러났어야 되죠. 근데 안 물러나셨어요. 근데 또 하신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그 메시지 안에 꼭 당원권 정지 등 고수위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징계를 가볍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어제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장동혁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제 1야당 대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징계라는 게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인 말이죠. 징계 명단에 안 들어가면 창피했을 것 같아요. 명단에 들어가야지 뭔가 친한 게고 말이죠. 앞으로 뭔가 이 장동혁 들어가야 대표 훈장입니까? 뭐 훈장까지 아니더라도 명단에 안 들어가면 다음 차기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람도 할 것 같아요. 원내가 됐건 원내가 됐건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지 않고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이 지도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지가 언제까지 되겠어요? 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순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 복당과 연동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장 대표의 거취무죄. 그러면 한동훈 대표 복당하면 한동훈 전 대표 복당하면 당권 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징계 명단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식의 이제 정치 공학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희화되는 게 맞아요. 징계 명단에 들어가면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사실. 김정일 최고위원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으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는데 법원이 당신만이 맞서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오늘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 말씀하셔가지고 마침 오늘 그 친윤계 주축의 연구 모임이죠 단톡방에 그 외교안보 포럼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입을 했다면서요 단톡방에? 한동훈 대표가 거기 전 대표가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을 해서 이제 인사말을 올리자마자 바로 장동혁 대표가 거기 멤버였는데. 그냥 바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무슨 협량한 조치냐라는 비난 여론이니까 또 뭐 당 대변인실에서 그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뭐 뭔가 좀 1년 동안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나간 거다 이렇게 또 뭐 해명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 해명도 사실 좀 너무 이상하죠. 누가 봐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난 나가 이렇게 해갖고 탈퇴 이래버리면 그것이 주는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스스로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이 징계권을 자꾸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자신 있고 당당하다 이런 거 못합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징계라는 게. 이 정치에서 이 징계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 행위들이잖아요. 웬만한 언어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데 이걸 자꾸 징계권을 휘두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리더십이 붕괴된 거예요. 리더십 붕괴됐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당권을 가지고 이제 휘두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자리가 제도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 제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도라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도로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본인이 계속 밀리고 있다. 스스로가 이건 내가 당대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고백한 게 돼요. 이거는 점점 리더십이 상실되고 권위는 물론이고 또 이미 장동혁 대표의 권위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의외로 안 나서요. 여전히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 비판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받을 의원들 꽤 있다.
이제 그 화살 좀 국민의힘 의원들에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야지 이거 지금 당이 이렇게 된 지가 벌써 몇 달째입니까? 예. 여전히 근데 양쪽 눈치 보고 한동훈이 날까 장동훈이 날까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미래혁신 포럼이라고 거기 연구 모임에도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외교안보 포럼에도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이게 친윤계 의원이 주축이 된 그런 그 연구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포럼이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2개를 여기로 들어갔어요. 어떤 뭐 작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작전이라기보다는 예. 그거는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초청을 하면 네. 지켜보고서 할 만하다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친윤 쪽에서 오라고 하면 같이 가는 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섞이는 거, 그거 뭐 좋은 일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차피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이고 난 돌아온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에서 그 출마를 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 아시다시피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 당으로 돌아갈래, 국민의힘으로 올래 하는데 오지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석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앞장서서 오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걔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다 처벌할래. 이런 식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정상이 아닌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건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검경합수본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부를 예정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중앙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앞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 등 명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적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투표소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한 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국회 국조특위가 개표소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등을 방문합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일 올림픽공원과 송파 선관위를 찾고 다음 달 8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국회에서 2차 기관 보고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 등 행안부와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여성 1명이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남아있던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개표소 주변에 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경찰관과 취재진 등을 막아서며 신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남성 3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저녁 6시 40분쯤 근무를 마치고 현장을 나가려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목덜미와 양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는 걸로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경찰관이 반복적으로 경찰임을 밝혔지만 폭행을 이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당시 공무집행 방해 상황과 관련해 허위 글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 숨진 상인 백모 씨를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출범 이후 첫 진상규명 결정인데 특조위는 참사 당시 희생된 159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21개월 만에 첫 진상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 세상을 떠난 상인 백모 씨를 희생자로 인정한 겁니다. 구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백 씨는 참사 당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뒤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이송하고 누필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었던 백 씨는 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의 CCTV를 통해서도 구조활동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사 이후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었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으며 백 씨는 지난 4월 집을 나선 뒤 포천시에 있는 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백 씨가 참사 당시 현장 구조와 사망자 이송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하고 가계 경영난으로 인한 부채의식과 무기력감까지 겹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조위는 백 씨의 행적과 전문가 소견을 종합해 백 씨가 이태원 참사 이후 정신적 피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다른 희생자 159명에 대해서도 참사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법원이 JTBC의 채무 구조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선언한 JTBC의 채무 조정을 일단 자율에 맡겼습니다.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대신 기업이 중심이 돼 자구책을 찾는 자율구조조정, ARS 절차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자율구조조정은 회생 개시 전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구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절차인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장 3개월 안에 이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JTBC 측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 내용대로 채무구조 조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JTBC 측은 통상 협상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금융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JTBC와는 다르게 법원이 정한 순서와 기간에 맞춰 회생 절차를 밟고 오는 12월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안이 예정대로 제출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중앙그룹 5개사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법원 자체 판단은 물론 5개사의 채무 조정 과정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채권단이 법원에 공식 의견 제출을 마친 가운데 홈플러스 사측도 회생 계획안을 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7시쯤 홈플러스 측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해당 안의 수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검토 결과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회생 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결의에 붙이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임금 협상 결렬에 이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측은 중단된 교섭을 재개하자는 뜻을 밝혀 대화 물꼬는 다시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된 이후 본격적인 쟁의 활동에 앞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겁니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86%가 찬성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입장차가 크다며 조정을 종료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다음 주부터 연장 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부장으로서 한치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3만 조원에 단결된 층으로 3만 조원이 승계하는 그날까지 강국에 부직에서 반드시 정치해내겠습니다.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작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상을 염두에 둔 주장입니다. 또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인공지능 관련 고용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조의 압박 속에 사측은 11번째 이후 중단된 교섭을 다시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생산에 매진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다시 시작될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파업 수위와 일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기될 교섭에서는 사측도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현대차 노조 파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1,54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보다 100원 줄인 시간당 11,900원, 경영계는 처음 동결 주장에서 40원 올린 시간당 1,360원을 제안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심경을 밝혔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교도소 담장 밖에 보라색 복장을 한 여성 수십 명이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교도소 철문 틈으로 사복 차림의 가석방 대상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가수 김호중 씨도 함께 정문을 나섭니다.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김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팬들은 환호하며 반겼지만 김 씨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 씨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달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용생활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가 교도소 내 합창단을 지도하며 수용자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 씨는 출소 당일 팬들에게 쓴 편지에선 뉘우치며 자녀 형기를 채워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분간 공식 활동보다는 발목 치료를 하고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혐의를 덮으려 이른바 술타기를 하거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 씨가 출소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여러 차례 현금을 훔치고 CCTV를 향해 인사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촉법 소년일 경우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대낮 PC방 카운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남학생이 현금 보관함을 뒤집니다. 훔친 돈을 또래에게 건네고 CCTV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까지 합니다. 이튿날에도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이 또다시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칩니다. 그러다 본인 얼굴이 나온 CCTV 사진을 발견합니다. 업주 측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찾아와 왜 본인 얼굴이 찍힌 사진을 뽑아놨느냐고 따졌다며 황당해했습니다. PC방을 나가면서는 조롱하듯 엄지를 치켜 세우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PC방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 카운터로 들어와 돈을 훔쳤습니다. 범행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0차례 안팎 반복됐습니다. 피해액은 10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신원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를 방문해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제1고 이규현 교장은 항의문을 통해 교육의 장인 고교야구 경기장에서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울려 퍼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배재고는 청룡기 대회 경기 도중 광주 제1고를 향해 조롱성 응원을 반복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배재고등학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담당 부서가 배재고를 방문해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학교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내 전체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경기장에서의 혐오와 차별 표현 근절, 역사인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두 사업을 순차적으로 투자하려 했던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니 동시에 추진하자고 한 거라며 정책쇼가 아닌 진짜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직접 사업을 관할해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해당 지역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충분한 전력과 물 공급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반도체 생산기지로 낙점된 서남권. 당장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첨단 3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팹 4기가 들어섰는데 반도체 웨이퍼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비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용수 대량 공급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65만 톤에 달하는 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남권 댐 여유량이 하루 40~50만 톤에 이르고 있다며 안정적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복댐 용량을 늘려 30만 톤,
그리고 주암댐과 장흥댐 등 주변 수자원까지 합치면 하루 65만 톤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수 제용만 해도 광주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이뿐 아니라 2030년 80만 톤에 이어 2032년에는 110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용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 정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손에 쥔 게. 근데 그 반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4기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력 공급량도 이미 충분한 상태라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완하면 반도체 공장 4기 가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양이 아니고 공급 체계입니다. 이 공급 체계에 전력계통 문제를 조금 손보고 그리고 ESS를 조금 보완하면 전기 문제도 지금 뭐 4기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전망에도 영산강 유역은 그동안 정부가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지역인데다 용수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를 포함해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 전역이 3중 규제로 새로 묶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도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에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들고 누적 실적도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서울의 5월 입주 물량은 1,914가구로 지난해 5월 대비 42.9% 줄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된 준공 실적도 13,000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41.6% 감소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일주일로 짧아집니다. 또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을 2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방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주 혹은 2주 단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부터는 배우자가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남성 노동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남성은 또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뒤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유산 혹은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하반기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합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환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하는 체불 임금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10월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됩니다. 8월부터 KTX와 SRT의 예약 앱이 합쳐집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한 달 전에서 2달 전으로 늘어납니다. 11월부터는 일기예보가 상세해집니다. 향후 6에서 11일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날씨예보의 시간 간격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좁아지고
예보 해상도도 도 단위에서 5km 격자로 촘촘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수출입업체 환전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는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161석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선출안 건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3개월가량 법사위를 책임졌던 4선 서영교 의원이, 경제분야 상임위인 정무위와 재경위 위원장으로는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관례에 따라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 11대 7로 나눈 거라고 강조하며 즉각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즉각 비상입법체제를 가동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에 1분 2초를 천금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선임했다며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십시오. 대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민주당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국무총리 인준까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전국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하고 국회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연일 공세를 이어갔는데 친청계에서는 편파적 파묘를 멈추라며 맞받으면서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조만간 당으로 복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363일 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정부의 성과에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김 총리도 1년 동안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당에 복귀한 뒤에도 이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통 논란에서 촉발된 갈등은 확전 양상입니다. 역시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발언을 두고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정 대표가 반대의 선봉에 서지 않았느냐며 재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 앞에 이거를 적통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공격에 정 전 대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적통의 적자도 입으로 꺼낸 적 없다며 내분 대통령의 역사를 계승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정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서면서 당권 주자 사이 충돌은 대리전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편파적 파묘를 하면 누가 이득이냐며 육선 의원답게 당대표 경선에 임하라고 쏘아붙였고
한민수 의원도 우리 안에 적대와 편 가르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정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파묘 논란까지 민주당 내 계파 투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시작으로 적통 논쟁까지 벌인 당권 주자들은 이제 1인 1표제를 놓고도 파열음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일 오찬 회동을 합니다.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여당 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뒤 민주당 공천권을 쥘 대표 자리를 놓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두 사람 간 단독 회동에선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거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우선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고공행진 중인 주가 등을 놓고 대화할 거로 보입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단계적 비핵화 제안과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 등 정부의 거듭된 유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굳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잖아요. 맞아요. 정상 레벨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전달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당권 주자 간 기싸움 등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언급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전대 국면과 맞물리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내부 분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당내 단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초청을 문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만큼 이번 회동 이후 이른바 원팀 메시지가 발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8년 총선 공천권과 이재명 정부 중반기 국정 주도권에 열쇠가 걸려 있는 만큼 실세 여당 대표직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국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이 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의 기강 확립을 공언하자마자 지방선거 기간 멈췄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전후로 취소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특정인이 아닌 안건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당 안팎에선 당원 당규 위반이나 해당 행위 등의 명목으로 제소된 현역 의원만 두 자릿수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며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징계 대상 1순위로는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앞서 장 대표가 직접 지도부를 공격한다고 콕 집은 초재선 모임 대한과밀의 구성원들을 겨냥한 징계 회부 요청서도 접수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지도부 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을 잡아놓은 게 없다면서도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서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징계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거고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한다면 그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징계 정국이 만약에 진짜로 시작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저지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원 이후 첫 일성으로 기강을 언급했던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격 징계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퇴 압박에 당권으로 맞서는 모습인데
내홍과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당 주도의 국회의원 연구 모임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가입하자 단체 대화방을 퇴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사선 윤재욱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관계자는 한 의원이 정 회원으로 합류하면서 대화방에 가입 인사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럼 정 회원이던 장 대표가 한 대표 초대 직후 아무 말 없이 대화방을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통영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심리 상담에 나서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범인이 잡힐 때까지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 20일 전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범인이 다시 마을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운동도 안 합니다. 다 무섭다고 하면 아니지 뭐. 한 사람 걱정이 왔어요. 집단 불안이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는 일대 마을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렇게 척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안심 버스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주민분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범행 현장 근처에 CCTV 5대가 더 생길 예정이라고 알리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밤낮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지하철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같은 임시 방편이 마련됐지만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주입니다. 80대 노인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위계 공무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차량 이동 등을 도우며 거짓 실종 소동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평택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부천에서는 화학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입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번져 공사 현장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장안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아파트 동을 다 감싸더라고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이제 불타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아파트 외벽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전선을 감싸던 플라스틱 보호관도 녹아내려 내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80여 명 가운데 10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공중에 세찬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경기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노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도로는 통제됐고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아달라는 재난안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3층보다도 올라갈수록 냄새가 더 진해지면서 옥상에 올라가니까 아주 역한 냄새가 확 나서 가스는 6톤짜리 암모니아 저장 탱크의 밸브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국은 회수 작업을 마친 뒤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상주 직원 정기 주차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일부터 상주 직원 정기 주차권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만 건 규모의 상주 직원 정기권을 내일부터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기존의 50% 이내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상주 직원의 주차 가능 구역을 개편해 여객 전용 주차 공간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여객 주차 대수를 1,500면 늘릴 방침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별도의 귀국 행사 없이 축구 팬들의 야유 속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새벽 귀국하면서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또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등 대표팀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했고 손흥민 선수 등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귀국할 예정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미 월드컵 직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한국 축구의 새 미래를 설계할 차기 리더십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입국장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40분쯤 지나 다시 고성이 들립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책임을 따져묻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폐막 이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감독 선임과 정 회장과 관련된 특정 인맥의 고리를 끊는 것을 넘어 여론은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의 목표는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 축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제한축구협회는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 구성원 대다수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 그리고 1인 독주체제를 뒷받침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축구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누리꾼들도 모국에서 비난받을 거면 차라리 일본으로 오라며 동정론을 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옹호 불씨를 지핀 건 일본의 정치인입니다. 고노다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사진과 함께 우리 동문을 괴롭히지 마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탈락 소식에 황당하다,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쓰며 작심 비판했다는 기사를 내걸었습니다. 고노 의원은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디지털상 등을 지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인사입니다. 당 총재와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홍 전 감독이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현역 선수로 뛰었던 J리그 쇼난 벨마레의 전 대표이사였는데 그 인연인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니스트도 가세했습니다. 명보, 일본으로 오길 바란다. 당신의 투지는 J리그 팬들이 잊지 않고 있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 일부 누리꾼들도 홍 전 감독을 동정했습니다. J리그 발전에 이바지한 홍명보가 모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것이 괴롭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내 비판 여론과 함께 대통령의 이례적 질책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 매체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홍 전 감독이 사임을 발표했지만 한국 축구 팬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브라질이 일본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전차 군단 독일은 파라과이의 덜미가 잡히며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은 일본이 먼저 넣었습니다. 전반 29분 사노 가이슈가 중원에서 공을 가로챈 뒤 단독 드리블, 그리고 때린 오른발 중거리 슛은 브라질 골문 구석으로 향하며 선제골이 됩니다. 파상 공세를 펼치던 브라질은 후반 11분 마갈량이스의 크로스를 카세미루가 헤더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놓고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마르티넬리가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브라질은 코트디부아르 대 노르웨이 승자와 16강전을 치릅니다. My heart goes to 150, so I'm crying. I'm feeling good now. 독일은 파라과이의 덜미가 잡히며 32강 첫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전반 42분 파라과이 엔시소가 먼저 골을 넣었고 독일은 후반 9분 하베르츠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1대1로 맞선 두 팀은 연장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독일은 하베르츠와 볼테마데, 타가 승부차기를 실축하며 4대3으로 졌습니다. 파라과이는 프랑스 대 스웨덴 경기 승자와 16강전을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이 홈런 2방을 몰아치며 홈런 25개로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김도영은 SSG와 경기에서 1회와 4회 잇따라 솔로포를 뽑아내는 등 4안타 3타점으로 활약하며 팀의 10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기아 선발 올런은 6이닝 비자책 3실점에 탈삼진 10개로 9승째를 따내며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 부문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두산은 선발 최민석의 6이닝 무실점 후투와 박찬호의 석점 홈런에 힘입어 롯데를 5대0으로 물리쳤고
선발 안우진이 6회 투아웃까지 삼진 11개로 무실점 호투를 펼친 키움은 선두 LG에 6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화가 KT에 7대0으로 앞선 3회부터 폭우가 쏟아진 대전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착륙 중인 여객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전 7시쯤 미 제트블루 항공사의 에어버스 A321 여객기가 착륙을 위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접근하던 중 드론과 충돌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해당 여객기가 3,000피트, 약 914m 상공에서 드론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서부를 중심으로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구 28도 등 남부지방은 더위가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밤까지 제주 산간에 18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해안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부산 20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춘천 33도, 광주 29도로 중서부 지방은 예년보다 4, 5도가량 높겠고 다른 지역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금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충청 지방까지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